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행위 설명 부분을 이제 강독을 할게요. 이 남색책 내용이 돼 있고, 파란책, 노란책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일단 그 남색책 내용을 좀 읽고 나서 연관돼가고 이제 파란책도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인간의 행위 설명 부분의 앞부분은 이제 인간의 행위가 어떤 건가 얘 갖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인간 행위 설명 부분에서 이제 볼 건 뭐냐면, 앞부분 뛰어넘어서 합리적 설명 부분을 이제 볼게요. 합리적 설명. 자, 합리적이라는 것은 일단 정의를 내리면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목적, 상황, 수단에 대한 거죠. 목적, 상황, 수단.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대한 일관성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처음에 누가 주장했냐면, 포포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칼 포포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 논리로서 이제 주장한 건데, 포포는 이제, 이때는 그 기준이 보편성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드레이가 말하는 그것은, 보편성을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행위자 입장에서, 과거인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이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유라고 했죠. 이유. 여기. 그래서 이유를 밝히는 데 있어요. 이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자,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 역사적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해진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한 목적이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 중에 파악할 것 두 가지 쓰라고 나왔죠. 그래서 상황과 그 다음에 목적과 동기. 이게 이제 그 03년 문제도 나왔고요. 01년 문제도 나왔고, 요번에도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있고, 자, 이와 같이 행위자가 처해진 상황과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 및 그 행위자의 행동들 사이에 연결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행위자의 행동이 그 당시 상황에 합리적이었다는 걸 본다. 자, 이걸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죠. 자, 즉 합리적 설명은 역사적 행위자의 행동이 합리적 이유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며 그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것임을 밝히는 데 있죠. 자, 합리적 설명에서 어떠한 역사적 행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역사적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합리적 설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행위자가 처해진 상황과 요번에 또 나왔죠? 목적 및 동기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그 행위자의 목적에 적절한 사항이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게 합리적 설명이죠. 자, 합리적 설명의 이론가는 드레이죠. 드레이가 이제 제시한 모델을 보면, 자, 거기 이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A죠. A는 행위자예요. 역사적 행위자를 얘기하죠. 자, 유형은 사항이 있다. 그래서 사항이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S다. 그러면 S는 할 수 있다. 요때 S는 뭘까요? 수단이죠. 수단. 그러면 A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뭘 가지고 있죠?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 그래서 동기, 상황, 그다음 수단. 그래서 이게 일관성을 따져서 그 이유를 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합리적 설명의 목표는 어떤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법칙과 일치해서 행해지는 것보다는 일정한 이유 때문에 행해졌다고 보여준 데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의 이유를 밝히는 데서 행위자의 목표와 그 앞에 놓인 대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동기나 배경을 밝힌 걸 말한다. 또한 그것이 행위자 선택에 그와 같은 상황이 적절한 것이며 그리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자, 이때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어디까지나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행위자의 관점. 이때 행위자의 관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렇죠. 과거 역사적 인물에 대한 그 관점이죠. 과거 역사적 인물.
그래서 이 바람직한 이유였다는 것하고 그 행동의 적절성을 여부를 어디까지 그가 직면했던 상황과 관련해서 평가해야 된다. 따라서 현대인을 볼 때는 비합리적인 걸로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 행위도 그 당시의 상황과 행위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매우 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든 게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루이 14세의 정책과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왕조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양사 궤도 보면 루이 14세가 일으킨 왕조 전쟁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루이 14세가 네덜란드를 공격했어요. 네덜란드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오렌지공 얼리언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영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1688년에는 뭐가 일어났죠?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네. 명예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왕이 쫓겨났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주변에 왕을 새로 세워야 되니까 그 당시 그 네덜란드에 원리엄을 모셔다가 메디하고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근데 루이 14세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던 원리엄이 영국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일단 네덜란드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루이 14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리엄이 건너갈 경우에는 영국에서 내란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엄을 이제 지지하는 뭐냐면 의회파와 그 다음에 종전에 제임스 2세를 지지하는 왕당파 간에 내란이 생겨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공격하는데 이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효율적으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보니까 원리엄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잉글랜드로 보내야겠죠. 근데 문제는 계속 자기가 압박을 할 경우에는 원리엄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느슨하게 뭐냐면 군대를 철수를 시켰어. 그래서 좀 포위를 푼 다음에 원리엄부터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건너가게 만드는 거지. 근데 웬걸 어떻게 루이 14세가 의도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 뭐냐면 제임스 2세는 그냥 건너가 도망갔고 그다음 왕당파의 어떤 반란도 없었고 그래서 명예혁명은 끝났죠. 그래서 원래 그 루이 14세가 의도하지 않은 그 결과를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루이 14세 행동이 비합리적인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루이 14세의 입장에 볼 땐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 행위야. 그래서 합리적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입장을 봐야 된다? 과거인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적절한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가 든 게 이제 뭐냐면 밑에 예문이에요. 밑에 예문. 예. 그래서 요 예문은 제 생각에는 서양사 어디와 관련되면 서양사와 관련돼 갖고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인의 관점을 볼 때 위의 설명에서 나타난 루이 14세 행위는 결국 합리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합리적 설명을 관점을 볼 때는 루이 14세는 결국 불합리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하고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을 볼 때는 나름대로 그게 적절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의 모델에 맞춰가지고 공식화 시켰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화 시켰다고 이제 볼 수 있듯이 이 드레이는 간념론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간념론자들은 공식화를 안 시켜. 그냥 개별적 행위들만 보지. 예. 그래서 드레이는 간념론에 영향을 받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간념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단계 일반화를 추구했다. 물론 이제 그 포포나 햄펠처럼 포괄 법칙은 추구하지는 않지만 낮은 단계 일반화 정도는 추구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루이 14세의 목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내란이 계속된 틈을 타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의회에서 네덜란드 총독 월리엄과 메리를 공동왕으로 추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월리엄 메리는 영국 의회의 요청을 받아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프랑스의 군사적 압력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루이 14세가 군대를 풀고 약간 불련한 액션을 취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네덜란드 군사적 압력을 철수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택을 선택한 거야. 상황을 봐서. 그래서 그렇지만 뭐 결국에는 루이 14세 뜻대로 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그 기본서에 있는 예문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예문 자체가 또 나오는 경우도 몇 번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눈에 좀 발라두시고
자, 합리적 설명 관점에 볼 때는 행위자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기회와 문제도 고려하게 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가 파악한 대안들과 각 대안들 간의 이해득실을 추산해야 된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이며 실제로 선택한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목적 상황 수단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해서 이제 좀 세분화시켰어. 그 밑에 있는 도표는.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 진술되고, 그 다음에 사항을 진수해야 되죠. 목표와 사항을 진수하고, 자, 그런 사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을 추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자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행할 때 한 가지 대안만 있는 게 아니죠. 두세 가지 뭐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각 대안의 어떤 장점, 그 다음에 부작용, 결과, 그 중에 하나가 딱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대안을 해갖고 행위로 연결시키는 거. 자, 이런 것들인데 요와 관련된 예문이 뭐와 또 연결되어 있냐면 갑심정변과 관련돼서 있어요. 네. 갑심정변과 관련돼서 파란책의 예문도 나와요. 그 성향적 설명하고 합리 설명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예. 자, 갑심정변에 읽힌 김옥균 등 개야당 행위 과정에 위의 도식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개야당은 4대당과 청해 세력을 축출하고 개야당이 중심이 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있죠, 일단.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됐어요? 상황이 나와야 됐죠? 그래서 청해 노골적인 간섭 정책, 그다음 4대당의 압박과 개야당의 세력 악화, 김옥균의 차관 도입, 이런 것들 다 상황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개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무력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제 평화적인 방법을 할 경우와 무력적인 방법을 할 경우에 이해득실, 결과,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4대당이 실권을 장악하고 개야당을 거세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에 반면에 청벌전쟁의 발생으로 청군 병력의 감축, 일본 공사의 개야당 지원의 약속, 개야당이 정변을 일으킬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안을 선택했죠. 두 번째 대안을. 결국에 뭘 했어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정변을 일으킨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자, 그러면 이런 합리적 설명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됐어요. 그 비판 뒤에 이제 또 뭐냐면 합리적 설명의 이제 장점, 그 내용도 있고, 그런데, 자, 일단은 비판부터 보죠. 자, 보통 합리적 설명 나오면 비판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장점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약간 이제 문제할 때, 그, 엿보이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첫째, 어떤 행동이 주어진 행동의 환경에서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라고 할 때 그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걸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왜냐하면 A와 같은 행위가 행위자가 해야 할 절전하고 합리적 행위에 불구하고 실제 역사적 행위자 B와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행위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행위를 할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사적 행위자는 그 행위 자체가 적절한 목적 상황 수단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 행위자가 이상하게 이게 합리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봤을 때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목적을 봤을 때 그 합리적으로도 실제 그 역사적 행위자가 그런 가능성이 불구하고 실제 역사적 행위자는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리적 행위라는 자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간접론자의 영향을 받았죠. 간접론자. 왜냐 드레이는 간접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접론자들은 인간을 뭘로 이제 보냐면 이성적이고 어떤 존재로 봤다고 했죠? 합리적인 존재로 봤다고 했어. 예. 근데 그래서 이성적 합리적인 존재를 봤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인간의 행위는
꼭 합리적 행위만 있는 게 아니죠. 무의식적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행위도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성적 합리적 행위는 설명할 수 있어도 무의식적이나 비합리적 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점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뭘 통해 설명할 수 있죠? 뒤에 이제 설명한 성향 이론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은 목적이나 동기 등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개인적 행위에 적용될 수 있으나 목적이나 동기가 정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개인적 행위나 집단적 행위는 적용하기 어렵다. 예,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 목적과 동기. 그렇지만 목적과 동기가 꼭 뭐냐면 분명한 사람이나 집단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닌 사람도 많아요. 목적과 동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행동이 주어진 환경에 행위자가 할 적절한 이유에서 반드시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보증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걸 A라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B라는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행위자가 그 당시 상황에 비춰가지고 비합리적 행위를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나 동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개인적 행위에 적용할 수 있으나 목적과 동기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적 행위나 집단적 행위에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중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애들 하는 행동이 꼭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합리적 행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뭘로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냐? 비합리적 행위나 그런 것들은 이거 합리적 설명 가지고 뭐냐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설명 나오면 뭐가 더 나오냐면 요 앞부분보다는 뒤에 호용성이 나오겠죠. 되게 성향이론 나오면 되게 단점 나오고 합리적 설명 나오면 되게 장점이 나와요. 유용한 점 보면 이것도 이제 친절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은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추구함으로써 역사적 설명에서 행위의 중요성을 더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게 키워드인 것 같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차별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뭘 강조하죠? 법칙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 행위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은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사교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사교의 목적, 내용, 방법이 어떻게 통일성을 기여할 수 있냐? 요걸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역사교육에 도입할 경우에는 자, 목적 자체가 어떠한 역사적 행위에 일정한 행위하게 된 이유를 밝힌 데 있으며 학습의 내용도 그 역사적 임무에 진행된 사항, 그 목적의 동기 혹은 행동의 과정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자, 그래서 이 목적 내용, 목적 자체가 역사적 인문의 일정 행위를 하기는 이유를 밝히는 데 있으며 그리고 학습의 내용도 그 역사적 인문에 직면 사항, 그의 목적이나 동기 혹은 행동의 일관성을 밝히는 데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수업 방법 측면에서 보면 그 역사적 인물이 일정한 행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생생하게 분석하여 탐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수업 방법 측면에서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 앞에서 이제 왜 어떤 대안을 선택했나, 두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수업 방법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리적 설명의 논리를 도입한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인물이 어떤 행위가 된 합리적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하고 그 다음에 내용,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학습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에서 목적에서는 이유를 밝히고 학습 내용에서는 직면의 사항과 그 목적 동기를 밝히고 일정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생생하게 분석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합리적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목적, 내용, 방법,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 설명에서 목적이거든요. 예, 목적. 예, 목적.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노란책이 있긴 있는데, 자, 노란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애들이 목적은 알아요. 목적. 예를 들어 시틀의 목적, 이순신의 목적 알죠? 근데 그 목적은 제대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뭐가 잘 모르냐면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그 배경식이 잘 모르는 애들한테는 드레이의 합리 설명 이론이 좀 뭐냐면 어려울 수가 있어. 예. 그래갖고 이런 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도나간 이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목적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좀 역사상을 많이 아는 애들은 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의사결정 과정을. 그래서 이 도나간 이론은 목적을 이제 단순화시킨 거고, 목적만 강조하고, 상황을 복잡화시키는 거죠. 상황을 복잡. 이건 뭐냐면 뒤에 좀 이제 언급하겠지만 나이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이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밝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뒤에 보면 합리 설명 과정은 역사 교육의 목표를 중시되고 있는 뭘 이제 강조하냐면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을 위한 학습 과정으로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돼서 이번에 재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묘총의 난이죠. 그래서 묘총의 난 때 이제 그 묘총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분화시키는데 물론 이제 파란책과 관련돼 갖고 나온 거지만 하여튼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 및 상을 알아야 되고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가 실제 선택한 대안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합리적 설명 이론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합리적 설명 과정은 그대로 역사교육에서 인문학습의 과정으로 추론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 설명 이론이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이 인문학습에 연결돼 있어요. 이건 이제 합리적 설명 과정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습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요거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은 노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 설명 인문학습과 연결시켜갖고 나오는데 이건 인문학습 부분에 좀 더 얘기할게요. 오늘날 인문학습에서는 교사의 일방적 주입을 통한 설명보다는 학생 스스로 역사적 인물이 그런 행위를 한 동기나 목적, 상황을 분석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행동을 중시 여긴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 결정 분석 과정에서 그대로 합리적 설명 이론을 빌릴 수 있다. 특히 합리적 설명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 행동을 하는 내 설명한 점에서 목적 의식이 분명한 그 학습에 유용하다. 그러면 거꾸로 목적 의식이 유명하지 않은 그 뭐냐면 인물들은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시틀러는 제 생각에는 아주 목적 의식이 뚜렷한 것 같아요. 이제 인종 말살 정책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같은 사람은 이제 목적 의식 뚜렷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설명을 잘 못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점을 좀 정리를 다시 하면 첫 번째, 합리적 설명은 법칙이 아니라 이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화되고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에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역사교육에 대입 적용할 경우에는 역사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목적 측면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있고 내용 측면에서는 그 목적이나 동기, 행동 과정을 밝히면서 그 상황을 구성하고 수업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밝힘으로써 어떤 분석하고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교육 목적을 중시하는데 특히 의사결정 능력 이런 걸 신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문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문학습 중에 목적성이 뚜렷한 인물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합리적 설명 이론을 이제 해서 성향 이론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예전에 한번 그냥 건너뛴 게 있어. 그때 나이트 이론하고 마틴 이론 있죠? 그 이론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66페이지 펴보세요. 네, 166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이게 몇 페이지야? 여기 역사 이해 부분에서 이제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66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 앞부분에 이제 뭐 역사 이해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석하기 어떻고 이런 거는 건너뛰고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그 나이트 이론이거든요. 나이트 이론. 자, 이 나이트 이론은 이제 뭐냐면, 자,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은 뭐가 모태가 됐냐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이야. 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론을 또 아주 이론을 낳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목적성을 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목적성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목적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냐, 도나간 이론이야. 도나간. 목적지향적 인간 그 모델이 있어요. 이건 노란책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책에도 있고 남색책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황을 복잡화시키는 거야. 상황을. 그래서 상황을 복잡화시켜가지고 그 뭐냐면 좀 더 의사결정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을 뭐냐면 더 강화시키는 거야. 이게 나이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이트 이론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전 추론 이론이라고 해요. 상황을 복잡화시켜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의사결정 과정을 좀 분석 능력을 올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 추론 이론은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만약에 나오면 요 도형을 보여주고 도표를 보여주고 이 이론의 명칭을 쓰시오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명칭은 외워두셔야겠죠? 실제적 추론. 예. 자, 그러면 실제적 추론인데, 자, 이거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목적, 상황, 수단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상황을 좀 뭐냐면, 그 시간별로 해갖고 세분화시켰어. 그래서 어떤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되는데, 자, A는 T 시간에 P가 일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A는 T-시간 이전에 A를 하지 않으면 T라는 시간에 P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간이 잊어버리고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A는 T시간 이전에 A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도식을 이제 외우기보다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 모의고사인가요? 작년 모의고사 시틀러가 이제 프랑스를 침공할 때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 예물 들어갖고 실전적 추론을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A라는 상황을 보자. A를 이제 일단 시틀러가 봐요. 예. 자, A는 T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폴란드를 이겨놓고 이제 41년에 어딜 쳤냐면 프랑스를 치려고 해. 그래서 프랑스를 쳐서 이기려고 해. 프랑스와 승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프랑스를 이제 승리하기 전에, 프랑스와 싸워서 승리하기 전에 T시간에 A를 가지면 T시간에 P를 일어났어. 이게 뭐냐면, 자, 그 당시에 프랑스는 이제 보면요. 프랑스는 여기에서 이제 그 독일군이 이제 공격할 거라 생각하고 독일 국경에 뭘 두껍게 만들었죠? 그렇죠. 참호인 마지노선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독일군도 여기를 공격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공격하려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에 어딜 뚫으려고 생각하냐면 예전에 이제 그 똑같은 방식, 1차 세계는 똑같은 방식이고 벨기에를 우회해갖고 이제 공격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벨기에를 공격하는 방식 1차 세계는 한번 해봤지. 프랑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얘네들이 분명히 벨기에를 우회해가지고 여기 공격할 거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벨기에를 우회해서 기갑사단을 거기다 배치시켰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여기 할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낙질 작전이라고 하는데 요 벨기에가 그 마지노선 중간에 아르덴 숲이 있어요. 여기는 도저히 뭐냐면 기갑사단이 뚫을 수 없는 험한 길이야. 근데 당연히 여기는 물론 프랑스군이 있겠지만 프랑스군이 주력이 아니겠죠. 비주력이겠죠. 되게 주력은 어디에 있겠어요? 벨기에, 영불연합군대 여기 벨기에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시틀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프랑스를 점령하려면 일단은 프랑스 점령 이전에 어딜 뚫어야 된다는 걸 한 거야. A 하기 전에 T시간 그 이전에 요 아르덴 숲을 공격을 해갖고 이 공격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갖고 부대를 3개로 나눠요.
A 집단군, B 집단군, C 집단군. 제일 약한 부대는 어디 두겠어? 요 마지노선 C 집단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집단군에 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주력은 어디냐면 아데덴순 밖에 둔 거야. A 집단군. 그래서 B 집단군을 이제 일단 공격을 해요. C 집단군하고. 그러면 일단 B 집단군 이렇게 공격하면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예전에 벨기에 1차 세계대전 좀 벨기에를 우회해서 치구나. 주력이 어디가 다 벨기에에 집중됐겠죠. 그 틈을 노려가지고 아데덴순을 공격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영불연합군의 후방을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불연합군이 이제 속았다 생각해갖고 어떻게 해? 도망가다가 덩케르크에서 어떻게 대거 출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에 일단은 아데덴숲을 공격해서 해야지만 프랑스를 점령했다고 판단한 거죠. T 시간 이전에. 예. 그러므로 시틀러는 나름대로 T 시간이 이전에 어디를 공격했다? 아데덴숲을 공격했다. 그럼 도식이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도식에 맞춰갖고 쓰면 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것도 드레이의 이론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 A 행위가 왜 일어나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요때 P라는 걸 변수를 둬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P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 좀 더 세분화 시켜갖고 각 그 전에 시간별대로 어떤 행위를 좀 더 세분화 시켰다는 게 특징이죠. 상황을. 그래서 시간별로 상황을 좀 세분화 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167페이지 보면요. 자, 그러면 이 드레이의 이론을 이제 뭐냐면 라이트 이론이 좀 더 이렇게 세분화 시켰고 그걸 또 뭐냐면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마틴이에요. 이 마틴. 자, 이 마틴도 기본적으로 드레이와 라이트 이론을 반대할까요? 무조건 부정할까요? 일단 인정해. 인정. 얘도 인정해요.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이런 걸 인정해 이 사람. 근데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 상황, 수단 외에도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배경,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를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서 이해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 이유를 그것만으로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80%죠. 뭘 20%를 더 이해해야지 뭘 하죠? 문화적 어떤 상황, 배경. 그것을 봐야 된다. 행위자 관점에서 보지만 행위자 관점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 차이는 문화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그 원신 예를 드는 거죠. 이 원신 예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교사 왜 내려고 했어요? 교사. 지금 임용시험 보려고 하잖아. 임용시험 목적이 뭐죠? 일단 교사가 되는 거죠. 상황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그 교사 되기 위해서 뭐 임용 공부도 하고 어떤 책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하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야. 근데 만약에 교사가 됨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형편이 없다. 돈도 조금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막 구박만 받는다. 그럼 여러분 되려고 할 게 안 되는 말이야. 그 교사가 되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 수입이 있고 평가가 어떤 좋은 호의적 평가가 있고 있으니까 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모두 같이 알아야 돼. 그 행위는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원신의 얘기를 지금 칼을 씹는 행위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원신이 이제 이렇게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원신 행위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과 관련된 뭐가 인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 상황을 원신의 내면을 알고 있고 그 사회적 문화적 환경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인류학적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틴은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야지만 그 의미를 어디에 상황을 맞춰서 그렇죠. 사회적 상황. 여러분들이 교사를 내는 것도 그 사회적 상황을 맞춰갖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1000년 후에 2000년 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00년, 2000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사 되려고 하는 것을 목적, 상황, 수단만 가지고는 뭐냐면 이해하려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모두 같이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100% 완벽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마틴은 나이트 의견을 반박한다고 해서 나이트가 제시한 역사적 이해 방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게 아니다.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의 목적, 수단을 알아내는 생각도 마틴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동일해요. 다만 그것만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도 이해된다? 사회적 사항도 이해된다. 그래서 부정한 것보다는 뭘 했다? 보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해서 마틴의 이론까지, 나이트 이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 이제 드웨인과 그 다음에 그 햄필 이론 있죠? 상황 이론, 성향 이론. 그래서 맨날 합리적 설명 이론, 상황 이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이제 좀 뒤통수 치는 문제 내려면 이 마틴과 나이트 이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성평가 문제도 또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몇 페이지 돌아가냐면, 자, 합리적 설명 이론 나오면, 그 다음 나오면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다음 연도에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성향 이론이야. 네, 성향 이론. 그래서 성향 이론을 이제 볼게요. 자, 성향 이론을 볼게요. 성향 이론은 두 명이 주장했어요. 두 명이.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가디너죠. 네, 가디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햄펠이죠. 예, 가디너 햄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쫙 보니까 햄펠만 나온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가디너도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가디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의 성향을 분석한 거야. 그 다음에 햄펠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지만 그 개인의 성향만 사례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와 관련 요런 개인들을 묶어가지고 집단의 성향을 강조해.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비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을 하나의 성향으로 집단을 묶어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죠. 법칙화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가디너 이론과 햄펠 이론이 좀 약간 달라요. 미세하게. 그래서 햄펠은 가디너 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뭐 이성계, 예전에 코어 테스트 있죠? 뭐 코어 테스트. 이런 사람들 나왔죠. 코어 테스트나 이성계. 이 사람들은 햄펠 이론 가지고 설명 안 돼요. 누구 이론 가지고 설명되는 거죠? 개인의 성향을 강조한 가디너 이론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원래의 성향 이론은 그 뭐냐면 역사적 행위자를 설명하기엔 이론은 아니에요. 어디에 나왔냐면 가학적 설명에 나왔어. 왜냐하면 성향적 설명 이론 자체가 그 당시 햄펠이 가학적 그 역사적 행위자의 이론도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도 법칙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전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학적 설명에 나왔어요. 그래서 라인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처음 주장했는데 우리가 유리가 돌에 맞췄을 때 왜 깨졌는지 이 질문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유리가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유리의 속성을. 그래서 이런 라인의 이론이 성향적 설명이에요. 이걸 이제 역사학에 적용된 사람이 근데 이때 처음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논란책에는 누가 되어 있냐면 가디너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로는 실제 가디너 이론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관련된 성향적 설명은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개성, 성격적 특성을 그 평소에 갖고 있는 일반적 성향의 근거를 두고 어떤 결정과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행동을 볼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럼 이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뭘 통해서 알는 거죠? 예전에 과거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미래에 똑같은 문제를 처했을 때도 이 사람은 합리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측 가능하죠? 일반화해서 예측 가능합니까? 법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예컨대 자 권력욕, 명예욕, 정복욕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 내용의 행동 유형을 보고 그 행위를 추론 또는 설명한 방식이 성향적 설명이다. 요게 이제 약간 어디에서 이제 생각나죠? 예전에 15년인가요? 14년도에 한번 그 코어테스 이론이 나왔죠. 코어테스. 그래서 코어테스 이론을 성향적 설명에 적용하시오. 두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
코어테스는 권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아즈테족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어테스는 이제 명예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멸망시켰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쓰시면 되고, 기초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인간 행위의 의식적인 목적이나 동기 같은 합리적 이유보다는 특정한 방향을 행동하는 그 인간 자체의 성향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근거로 있다. 그래서 성향적 설명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을 내포한 어떤 규칙성을 전제하고 어느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성향을 대한 일반화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적인 일반화죠. 그 집단의 성향. 자, 그래서 이제 디즈니는 야심적이었다. 그 진술에서 디즈니의 개인적 성향이 일반화다. 이런 일반은 다시 만일 디즈니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형태의 일반화로 확대할 수 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야심적인 정치가들의 그 지도자의 위치를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면 그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일반화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요게 디질리까지는 주로 누구 이론을 말하냐면 가디노 이론을. 근데 문제는 가디노는 단수죠. 한 가지 사례 가지고 법칙화시킬 수 없죠. 이거 좀 더 강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요 햄펠이에요. 햄펠은 이렇게 그 디즈니 같이 그 야심적인 정치가들 있죠. 이들을 이제 하나를 묶었어. 하나의 복수 여러 사람들 묶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논어치게 징후진술이라고 해요. 징후진술.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뭐냐면 사례들을 묶어서 그 한 것이 징후진술. 이게 잘못 썼네요. 예. 자, 징후진술이라고 해요. 진술. 예. 그래가지고 이 가디노 이론은 그와 달리 햄펠 이론은 이런 같이 복수를 일반화시켰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햄펠은 이제 햄펠 넘어가면 성향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일반 법칙을 도입해 성향적 설명을 미미한 걸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 식의 설명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디노 이론까지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수해가지고 일반 법칙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과학적 설명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성향적 진술에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일반 법칙을 첨가하면 그것은 과학적 설명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법칙화 시켜야지만 과학적 설명을 될 수 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가디노 이론을 좀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향적 설명을 역사 수업에 이제 도입하는 예를 들었죠. 루이 14세.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문으로. 궁전의 건축이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침략 전체를 설명하면서 태양왕의 위세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가시욕이나 허영심 이런 설명한 거다. 이것도 일종의 성향이죠. 근데 목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드레이 합리적 설명에는 루이 14세를 얘기를 하면 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을 화려하게 지었고 상을 해서 그래서 귀족 세력을 누리려고 했다. 나는 합리적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해. 루이 14의 가시욕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설명하죠. 성향을 가지고. 자, 그 다음 로벤스피에르가 이상적이고 강신적이기 때문에 비탈적 언급하면서 공포정치를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강신적인 성향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합리적 설명으로 하면 어떡할까요? 로벤스피에르는 나름대로 봉건세력의 잔재, 앙시안 레짐의 장제를 없애려고 했다.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때 상황은 또 뭐냐면 주변으로 또 공격을 받았죠. 여러 이제 혁명전쟁이 시작되고 대불동맹이 맺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포심을 좀 유발시켜갖고 단합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안에 있는 어떤 그 봉건세력들을 쳐내고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 맞춰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이상적이고 강신적이고 비타입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향을 가지고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성향적 설명은 한국 사회도 적용되는데, 자, 앞에서는 개화당의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 설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수단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하고, 대안의 어떤 그 뭐냐면, 그걸 뭐, 장점과 단점 고려해서 이제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서양적 설명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것도 이제 파란책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걸 계야당의 중심 인물을 A와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어요. 성급한 위협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청량이다. 이 급진적 성향. 그래서 그 계야당의 중심 인물들은 성향을 중요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급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당시 이제 자기의 어떤 합리적 판단보다는 뭔가 추진력 가지고 뭐 리스크가 있어도 돌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계야당이 갑신점에 일으킨 것은 그 중심 인물이 급진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열적 설명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냥 성향을 인간의 보편적 성향과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은 정권 같은 정치적 비상수단도 불사하다. 그러니까 급진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신점에 일으켰다. 이거는 완벽한 설명이 아니야. 그 안에 뭐가 플러스 되는 거죠? 우리가 CLE 구조 있죠? 그래서 과학적 설명에는 사항이 있고 그 결과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법칙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법칙 일반화가 여기 있죠.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젊은이들은 정병 같은 정책 비상수단을 불사한다. 이것도 일반화죠. 그래서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햄펠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칙이 추가할 때마다 갑신정밀 발생한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밖에도 이제 근현대사를 보면 이게 일종의 진영 논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진영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진보 보수 쪽에 하잖아. 근데 저도 느낀 거지만 이제 그 사안의 합리성보다는 진보 측의 주장과 보수 측의 주장은 담론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념이나 어떤 패턴 있죠. 그 패턴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던져지면 보수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진보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그게 딱 눈에 그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향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개항 이후에 이런 그 사실들 이게 점점 나와. 개화파 척사파의 대립이라든가 해방 이후에 정치가 활동에서 자익세력이나 우익세력 이런 것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익과 우익에 따라서 각각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행위 결과도 쉽게 추론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그 행위를 예측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야. 예. 자, 이러한 서양적 설명은 학생들의 인간의 역사적인 행위가 합리적 태도고 인간의 역사적인 행위가 합리적인 의도적인 목적이나 동기뿐만 아니라 모두 많이 작용한다.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태도 혹은 개인의 성격적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다. 여기가 이제부터 이제 쭉 뭐냐면 뭐가 나오는 거야? 서양적 설명의 장점, 유용점, 요게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 자 인간의 행위의 합리적이고 그 의도적인 목적이나 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태도 또는 개인의 성격 특징을 결정의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다. 요거는 합리적 설명이 못하는 부분이죠. 합리적 설명은 항상 인간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합리적이나 무의식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자,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 혹은 정통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사회에 속했고 어떤 집단에 속했고 그 규범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흔하게 거론된 보수파, 진보파, 우파와 좌파의 대립,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그 다음에 균형적인 인식의 태도를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 특히 근현대사 같은 보수파, 진보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보수파, 진보파의 어떤 성향을 보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딱 중간에 서가서 객관적 균형적인 어떤 것들 볼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성향을 보고 그들의 판단이 항상 부족하고 어떤 것에 위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무의식적 어떤 의도의 성향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 아니면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가 되겠죠. 그러나 성향적 설명 여기까지는 이제 뭐예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나왔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기출 나오면 항상 패턴이 뭐냐면 장점 안 물어봐. 뭐가 나오죠? 단점이 나오죠. 예. 그 단점은 두 가지 되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는 그 서양적 설명은 이제 가정이 뭐예요? 인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성격적 특징은 일정한 패턴, 그러니까 일반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어. 이 도식화. 수학 공식적으로 딱딱 도식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개인적 성향을 포함한 여러 행위 복합적 작용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간의 행위는 개인적 성향을 포함해 여러 복합적 작용이기 때문에 도식화시켰어요. 그래서 도식화가 불가능하다. 상당히 복잡하게 작용되는. 그래서 꼭 성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행동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그날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때론 주변 상황이나 요구나 개인의 반성적 심에 의해서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군대에 있어요. 상관이 고참이 아주 개떡 같은 기차반이야. 근데 내가 성격 더러워. 그래서 상관이 고참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 고참들 주먹질로 해가지고 갈길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죠? 왜? 군대라는 그 장소, 이 시기 때문이죠. 네. 근데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성격이.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 여자 앞에서 내 나쁜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 왜냐하면 이 성향뿐만 아니라 성향도 좌우되지만 이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언제든지 인간의 행위는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이죠.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가가 여론의 압력 때문에 보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다. 거꾸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가 여론의 압력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급진적 그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선택을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아베 총리 아시죠?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그걸 좀 고치려고 해. 근데 다른 측면에서 아베를 지지했던 그 국민들도 이 평화협정을 고치려고 하는 아베에 대해서는 되게 비난적이고 비판해. 만약에 자신이 까놓고 그냥 평화협정을 밀어붙이면 어떻겠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잠시 유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그 성향 설명을 이제 문제점을 쓰면 어떻게 쓰였어요? 인간의 행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동을 작용되기 때문에 도식화시킬 수 없다. 도식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갖고 그 예전에 어버이연합하고 워마드가 같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같이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워마드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양극단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목적 안에서는 이렇게 같이 집회하고 문재인을 비판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같은 이거 도식화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또 복잡한 상황이 또 있겠죠. 예. 자, 이런 건 설명할 수 없어. 예. 그 두 번째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꼭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이동과 관련돼가지고 또 어디가 나왔냐면, 파란 책이 있어요. 파란 책이 67페이지하고 69페이지인데, 파란 책을 잠깐 펴보세요. 저도 좀 파야 되니까. 예. 파란 책을 좀 이게 전 녹색책 펴는 내가? 예. 잘못 폈어.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67페이지니까.
넘어갔다. 자, 파란 책을 이제 보면, 이게 생략적 설명이고, 여기 뒤에 부분 있죠? 여기네요. 자, 그 행위 설명은 이제 합리 설명과 이제 성역적 설명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건 이제 그 연결된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파란 책은. 자, 합리적 설명에도 역사적 상황, 즉 성행 조건에 비추어 일어난 사건을 설명한다. 그렇지만 성행 조건과 일어난 사건을 연결시키는 건 법칙이 아니라 뭐다? 이유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적 설명은 법칙이지만 그 합리적 설명은 이유다. 즉 가학적 설명은 전제 조건에 비춰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불가피성에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합리적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신념, 원칙에 의하는데 설명 목적론적 설명이다. 요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합리 설명의 설명은 해석하기도 많은 설명이보다는 좀 더 이해에 가깝다. 이러한 이해는 그 제사고와 간접 이해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색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냐면 제사고는 모르겠는데 그 합리적 설명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감정입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 남색 책하고 파란 책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느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남색 책이. 왜냐, 파란 책은 초창기 때 도입한 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남색 책이 이제 파란 책 부분 중에 교수 이론 부분을 더 보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남색 책 의견을 더 따는 게 나아요. 요 교내는. 자, 갑신전비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보자.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 계하다가 설명할 때 앞에 이제 그 선행 조건들 쭉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쭉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갑생정부의 목적을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계하당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목적이죠. 근대적 국민국가를 설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쭉 있으니까 이거 앞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갑신정을 익힌 거죠. 그래서 행위자 동기나 의도, 목적에 입각한 그 사건을 설명한 것이 합리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성향적 설명 넘어갈게요. 자, 성향적 설명은 인간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합리성을 두기보다는 어디 둔다? 그의 의향, 태도, 개성 등 일반적 성향을 두고 근거를 설명한다. 그래서 성향적 설명에서도 인간의 동기나 목적의 행위 이유를 생각하지만 그걸 설명의 전제로 삼잖아. 이거는 그냥 보충적인 거고 인간의 행위는 어떤 특정한 방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성향적 설명의 초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법칙이죠. 따라서 성향적 설명은 가학적 설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하고 미래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걸 더 법칙성을 강화시키려면 햄피에는 거기다 뭘 뒀죠? 개인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 묶어가지고 여러 살 묶어서 징후진술을 만든 다음에 일반화시켰죠. 그런 것도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갑신전면과 또 예를 들면 자, 합리적 설명에서 어떤 의도나 목적 가지고 설명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뭘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설명해. 그래갖고 얘네들은 이제 그 성향적 설명에서는 계하당이 갑신전면을 익힌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하당의 성격은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사상가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 또 법칙적 성격을 갖고 있죠. 중간에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사상가들은 자신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같은 정치적 비상을 불사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쭉 뭐냐면 또 그 행위 설명에 대한 성향적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이게 좀 약간 자 행위 설명은 역사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행위 설명은 여기까지는 그 뭐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여기 딱 보면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드레이의 이론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햄페의 이론 있죠. 이걸 다 합쳐갖고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을 보면 자 행위 설명은 역사학습에서 유용하게 할 수 있다.
행위 설명에 따라 학습할 경우에는 학생들은 역사는 꼭 인간의 활동이며 역사를 만드는 인간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인물이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을 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분석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와 관련된 거다? 드레이어 한 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야. 이런 행위 설명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러한 행위 설명은 가치 함량의 중심 인물 학습을 대신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뭐 합리 설명을 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설명 여기까지는 또 이제 뭐냐면 그 앞에 또 합리적 설명은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합리적 설명은 그 앞부분이죠. 요건 따로 떼가지고 그 할 경우에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폭넓은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려운 학생이라도 어떤 사건의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이건 합리적 설명에 국한되세요. 왜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적성. 그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성이 뚜렷한 인물들은 합리적 설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목적에 그런 이유를 이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요 합리적 설명 부분의 장점 부분에서는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위 설명 부분을 끝났고 그 다음에 역사 사고 부분을 넘어갈게요. 쭉 해서 역사 사고인데 제가 이제 역사적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남색책에서 이제 보면 크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피아제 이론이 나와요. 피아제 이론. 그래서 피아제 이론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영역 중립인지론, 영역 고유인지론. 그리고 피아제 이론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내러티브. 그리고 남색책에서 난다했지만 또 뭐가 나오면 그 구성주의 있죠. 구성주의가 나오고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측면에서는 또 뭐냐 피아제 필할레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아제 필할레 모델을 또 사이토 연구 결과 있죠.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겔이 이제 뭐냐면 분류 능력과 시간 개념 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몇 장하고 겹쳐 있냐면 요 장이 8장 있죠. 파란 책. 파란 책 8장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파란 책 8장 내용을 여기에서는 좀 뭐냐면 약간 더 플러스 알파 시킨 거야. 그래서 파란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파란 책에서 있는 내용을 좀 약간 보충하면서 더 세분할 거 세분하고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파란 책이 없는 내용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남색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파란 책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남색 책은 없고 파란 책만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구성주의 있죠. 구성주의 부분은 뭐냐면 여기 5장이 없어. 파란 책만 있어. 그리고 거꾸로 여기에 파란 책은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을 그 역사적 사고에서 이제 피아제 이론 부분에서는 되게 뭐냐면 길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인증주의 사고 있죠. 근데 거꾸로 이제 여기 파란 책만 자세히 설명인데 여기 설명 잘 안 된 부분이 있어. 이게 뭐 내러티브 사고예요. 그래갖고 일단 기본이 여기에서 기본은 뭐냐면 파란 책이거든요. 그래서 파란 책 내용을 좀 약간 보고 나서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그 기본 이론 기본 교재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 한번 영역 고유인지론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내용들을 볼 필요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적어놨는데 1063페이지 펴보세요. 그 기본 심화 강의 교재. 이게 63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 있네. 65페이지 펴보세요. 1065페이지. 이게 그 저기 제본할 경우에는 그 아저씨가 이제 쪽수를 좀 몇 장 더 집어넣어가지고 두세 장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감안하고 이제 좀 보세요. 자, 요게 이제 피아제 이론이 나오는데 피아제 이론이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객관식 때는 상당히 언급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내러티브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역사적 사고의 논의 구조는 이제 뭐냐면, 역사 사고에서 일반성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일반성이라는 것은 범국가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적용할 수 있다. 예, 범국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는 다른 교과와 다른 특정한 사고 방식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 이제 역사적 사고 독자성을 강조하는 건데, 일반성을 강조하는 이론 중은 대표적인 게 영역 중립 이론, 인지 이론이죠. 피아제 필할렘 모델. 이렇게 해서 원래 피아제 이론을 필과 할렘을 받아들인 거죠. 이 B라고 되어 있는데 피아제예요. 어떤 책에서는 피아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책은 피아제라고 되어 있더라고. 피아제가 이제 좀 약간 정확한 포기법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리적 과학적 사고를 되게 강조하죠. 근데 역사적 사고, 역사적 사고는 여기는 그 역사는 과학적 사고 다르다. 대표적인 간접론자, 뭐 콜링우드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역교론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 영역 고유인지론자도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부스나 피셔, 인증적 사고 같은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내러티브적 이론, 직관적 사고. 결국에 이들이 대립하죠. 그래서 영역 중립 이론과 영역 고유인지론 이렇게 대립을 하고,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둘이 싸우지 말고 각각의 하에서 한 가지로 이제 통합을 하자. 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총체성이죠. 그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와치의 합리적 사고예요. 연합적 사고. 이 부분은 이제 남색책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할 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성을 강조한 영역 중립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이론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총체성 문제는 이제 와치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와치는 그 뭐냐면 어릴 때는 주로 이제 역사적 사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영합적 사고가 이제 보이다가 역사적 사고 같은 특징이, 근데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 7세에서 이제 8세 넘어갈 시기면 논리적 사고가 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두 가지 사고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피아제 이론에서 이제 보면 이게 보면 이제 크게 두 단계가 있죠. 하나는 피아제 두 개인데 지식의 내적 동화 조절 평형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이게 무슨 논이죠? 구성주의예요. 예. 그래서 구성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인지적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피아제를 이제 이론을 수용한 거야. 그런데 발달 단계 있죠.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건 역사학을 수용하지 않죠. 예.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논쟁점이 보이는 것은 이 피아제 발달 단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일 경우에는 보편 영역 중립이든지 이론이 되고,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연고론이라고 하죠. 영역 고유인지론이 되죠. 영일론과 연고론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피아제 이론이 뭐냐? 그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교육학과 관련되니까 우리는 역교론과 관련된 부분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요 일반론자, 영역론자, 그 다음 뒤에 영역 중립이론과 영역 고유인지론, 이거 좀 비교할 필요 있어. 이게 예전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객관식이 나왔고, 뭐 주관식이 나왔고, 아마 나오면 맨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자, 일단 일반론자들은 보편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적과 역사적 일반적 사고 똑같다. 그 인지과정과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탐구 방법을 되게 강조하죠. 예, 그래서 사회학적 방법론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역 중립인지론 그리고 있고, 그 다음 파라다임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말이 이제 자주 쓰이는데 그 남색책이나 이런 데서는 파라다임적 사고방식이 뭘까요? 파라다임이라는 말은 누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파라다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다임이 뭐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지식의 발전 과정을 논할 때 예전에는 지식의 발전 과정은 지식의 양적인 어떤 누적에 의해서 발전 과정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은 질적 전환에 의해서 발전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청동성을 믿었죠. 예를 들어요. 근데 청동성과 관련된 이제 지식이 막 쌓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17세기 넘어가서 과학혁명 넘어서 청동성에 뭘로 넘어갔죠? 지동서 넘어갔죠. 그래서 지동서가 관련된 것들 있죠. 마찬가지 이론도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 있다가 상대성 이론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양적인 누적을 가지고 지식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가지고 단계를 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저기 학생들 인지 발달 수준도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 전환이야. 그래서 전 조작기 때 양적 누적이 있다가 어떤 계기에서 곧바로 구체 조작기 때 또 발전되고 그 다음에 형식 조작 넘어가죠. 단계로. 그래서 전 조작기 때 이들 형식주 조작기 때 애들이 기억해야 못해요. 못하잖아. 우리가 얘들 와서 우리가 얘들 있을 때 어릴 때 기억해야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TV 보다가 무슨 요즘에는 애들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노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청방지축으로 놀고 막 만지고 해갖고 나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사고도 안 치고 지네들 편할 때는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거 만지고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옆에서 웃으면서 하는 너도 똑같았다. 그러니까 난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때 당시에 양쪽으로 이렇게 막 기억이 막 있었는데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뭐예요? 기억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지적인 전환이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 파라다임 전환. 그러니까 청동설적 지식이 없어지고 지동설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내러티브와 인증적 사고가 독자적인 어떤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고 요소와 사고 기능 이런 걸 볼 때 연령 발달 단계 형성에서 모든 교과가 동일하다. 근데 교과마다 다르다. 그런 것들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 방법은 개별적 육성이 가능하다. 근데 개별적 육성이 불가능하고 전체와 관련된 하위 범주를 둬서 특정 부분만 집중 육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것이지만 특정 부분을 집중 육성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유기적인 어떤 통합이 강조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입각의 하위 범주를 둔 거죠. 나중에 얘기했죠. 역사적 사고적 하위 범주를 최상호식 견해는 4가지도 있죠. 뭐죠?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 탐구력, 역사 상상력, 역사 판단력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별개로 이렇게 떠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 통합이 돼 있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전이 과정에서는 모든 교과가 전인다. 그래서 되게 수학,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 다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교과가 전이 되지 않다. 다만 비슷한 교과는 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할 수 있죠.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과학과 물리 잘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각각의 독특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가 어떤 특정 과목을 잘했다고 해서 다른 과목도 다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역사학에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요거죠. 영역 중지이론과 영역 고용. 이걸 일반론자. 아까 연결된 거 있죠? 일반론자고 이건 뭐예요? 영역론자, 다원론자죠.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정교과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 역사 한번 관련된 거 보면 이건 파란 책이 있어요. 제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역사의식을 보자. 사고 발달 방식을 연령의 발달 단계, 인지구조에 따라서 한다. 심리적 역사의식이죠. 심리적 역사의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피아제 필 할렘 모델 누구죠? 사이토 이론이죠. 그 다음에 역사교과의 내용, 구조, 원리를 많이 알아야지만 역사의식이 발달된다. 자, 이건 누구죠? 류젠이죠? 사회적 역사의식. 자, 그러니까 적정한 교육 시기는 연령 지체에서 입각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아니라 좀 늦게 일어난 중고등학교 시기다. 가설 영역적 사고가 역사적 사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 고의로는 모든 시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알면 모든 시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간의 이항 대비적 방식이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에서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얘들의 어떤 연령 발달 단계에서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영역 고의에서는 학생의 계열성, 학문의 구조 조직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지만 곱셈 나눗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인지이론은 구성주의예요. 예. 그래서 영역 고의주의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그 다음에 인지 구성주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구성주의는 이제 피아제 이론에 나온 거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고츠피 이론에 나왔고요. 근데 실제 적용에서는 영역 중립인지론이나 영역 고의인지론에서 다 똑같이 적용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식의 어떤 발달은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 변화다. 그리고 영역 고유인지에서 이제 그 내러티브를 주장했죠. 네, 내러티브 이건 뒤에 얘기할 거고. 자, 교육 과정이 연령 발달과 함께해서 조직해야 된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영역 고유인지는 학문의 구조 조직에 따라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조직해야 되고요. 자, 계열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자, 일단은 심리학 계열성은 여러분들 이제 환경학대법이죠. 환경학대법은 현행 교육 과정에 적용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뒤에 하겠지만 환경학대법이 나오면 환경학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교육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대개보 환경학대법에 대한 비판이 나와.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다음 나선형 교육 과정인데 나선형 교육 과정이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긴 나왔어요, 이게요. 예. 근데 이거는 역사과보다는 어디과하고 관련돼 있는 사회과가 좀 많이 관련됐어.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회과 통합 문제에서 같이 나왔던 건데 나선형 교육 과정은 좀 예매해요. 왜냐면 이 부르는 나선형 교육 과정은 파란책에서는 그 피아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논리적 계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영역 고유인지에 속해요.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선형 과정을 영역 중립인지론과 영역 고유인지론 같이 얘기하고 있어. 예. 근데 파란책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딱 영역 중립인지론에 국한돼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영역 고유는 해당 교과의 내용과 지식의 양 구조, 사고 기능의 상호관계를 결과를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영역 중립인지론은 피아제의 연령 발달 단계에 적용한 거죠. 요 차이점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았어요, 기출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영역 고유인지도 방식은 특징은 사고는 일직선적인 단계에서 순서대로 일어난 일련의 인지기구조나 전략 구성되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상호 연관 속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거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의 독립적인 것이나 내용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지의 양과 구조, 사고 기능 이런 것들의 상호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본 지식이죠. 예, 도식, 스키마 이렇게죠. 원래 대본 지식은 피아제 이론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피아제 이론 중에 조절, 동화, 평형 아시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뭐냐면 정보가 주어지면 이게 정보를 이제 주의 집중해야죠. 그래야지만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의 집중하고 나서 세 단계를 거쳐서 받아들이죠. 이거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처음에는 뭐죠? 처음에는 동화, 그 다음에 조절, 그 다음 단계가 평형이죠. 동화는 이제 일종의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는 그 뭐냐면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다 돼지다 그렇게 인식하면 걔가 네 발 달리면 처음에는 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네 발 달리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걔가 돼지다 이렇게 인식하죠. 완전 오개념이죠. 근데 조조는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거지. 새로운 정보들. 네 발 달린 것들은 모두 그 뭐냐면 돼지가 아니다.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다. 그러면 평형에선 이것은 뭘로 인식하는 거야? 이제 걔는 이거는 돼지가 아니라 개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평형이죠. 그래서 이 조절 단계에선 새로운 지식들을 부여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맥락 아시죠? 역사학에서는.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맥락과 관련된 거죠. 하여튼 그 다음 동화 조절 평형 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스키마가 형성되죠. 도식. 이게 이제 대본 지식이야. 그래서 대본 지식은 피아제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영역 고유인지론에 속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떤 사전에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대본은 사회문화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습득한 지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파란책에 보면 개서적이고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서 조직된 행동의 영속이다. 그래서 생일잔치가 어떻게 진행된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놓고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게 좀 웃긴다. 생일잔치가. 근데 저보고 이제 따진 문제는 아니고 파란책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애들이 이제 생일잔치가 열리면 일단은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통보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생일잔치 빵빵하고 다음에 와가지고 또 생일잔치 또 해주고 그래서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대본 지식이죠. 자, 그래서 사회행위를 문화적 틀 속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예. 근데 이제 구성주의 입장을 볼 때 이 대본 지식을 바탕한 게 되게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내러티브는 문제가 뭐냐면 동화 단계는 괜찮아. 그러니까 현재적 입장에서 각을 보는 근데 문제는 이 동화 단계에서 뭐가 많죠? 5개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조절 단계. 뭐가 집어넣어야 돼? 맥락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구성주의를 도입할 때 역사에서 필요한 건 맥락이다.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동화 단계 5개념을 제거시킬 수 있다. 이건 나중에 구성주의 할 때 얘기를 하고요. 자, 대본 지식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파란 책에 있을 거예요. 파란 책에. 예. 그래서 그 영역 역사적 사고 효과 관련돼서 부분할 때 파란 책 꼭 읽으세요. 이거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피아제 필살레 모델에 대한 설명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는요. 예.